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잿빛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김진우는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국내 굴지의 투자사 대표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최종 브리핑이 그의 입에서 나올 결정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평범한 회색 정장과 차분한 표정은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주무르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프로젝트의 수익률 곡선은 인상적이지만 5년 후 시장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공급 과잉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가를 만큼 날카로웠다. 투자사 대표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허를 찌르는 분석이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그의 주머니에서 희미한 진동이 울렸다. 중요한 회의 중에는 절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지만 진동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발신인은 그의 고향집 근처에 사는 오랜 이웃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구석으로 향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무슨 일이시죠, 아저씨? 그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춘 불안감이 묻어났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밭에서 쓰러지셨어. 지금 구급차로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있다. 그 순간 진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도 눈앞의 투자사 대표들도 모두 의미를 잃고 희미해져 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로 돌아와 자신의 서류 가방을 챙겼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죄송합니다.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류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의 말은 짧고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뒤로 당혹감과 혼란에 휩싸인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남았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평생을 정직하게 농사만 지어오신 아버지, 무뚝뚝했지만 항상 아들을 믿고 지지해 주셨던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차에 시동을 걸자마지 그는 아내 박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주변은 시끄러운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자기야, 웬일이야? 나 지금 바쁜데. 진우는 말은 입술을 애써 떼며 말했다. 민서야, 큰일 났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 당신도 빨리 병원으로 와줘. 장모님께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뭐? 아버님이? 아이고, 어떡해. 근데 자기야, 우리 지금 온천 여행 가는 길이잖아. 이미 경기도 거의 다 벗어났는데 엄마랑 아빠도 엄청 기대하고 계셨고 동생네 식구들도 다 같이 왔단 말이야. 지금 차를 돌리기는 좀 그렇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난처함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진우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온천 여행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그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민서야,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버지가 위독하실 수도 있어.
여행이 문제야 지금? 당장 돌아와.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아내의 다음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아니,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 이런 거 한번 계획하면 절대 취소 안 하는 거.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간다고 뭐가 달라져?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 일단 상황 보고 저녁에 연락 줘. 알았지? 그 말과 함께 옆에서 장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예, 사돈어른 쓰러지신 건 안 됐지만 우리 여행까지 망칠 건 없잖니. 이 서방이 알아서 잘 하겠지. 전화가 끊어졌다. 진우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핸들을 힘껏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결혼 생활 내내 이어졌던 무시와 냉대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의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들에게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은 그저 귀찮고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다. 그들의 안락한 여행을 망칠 수 있는 불청객에 불과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인내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 결혼은 끝났다. 아니,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차를 돌려 다시 도로에 합류했다. 목적지는 서울대병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또 다른 목적지가 정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청산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무시한 대가를 처절하게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곳곳에서 환자들의 신음과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곧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위치를 확인했다. 아버지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했다. 그는 차가운 복도를 달려 중환자실 앞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평생 굳건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주름진 얼굴은 창백했고 거친 손은 힘없이 침대 옆으로 늘어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진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더 살갑게 대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로 가슴을 쳤다. 그는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을 흐느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담당 의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김상철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급성 뇌출혈입니다. 출혈량이 많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하지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진우는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는 텅 빈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기다림을 시작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아내 박민서였다. 그는 받지 않았다.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자기야. 아버님은 좀 어떠셔? 수술 들어가셨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의무적으로 안부를 묻는 듯한 말투였다. 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술 들어갔어. 상태가 안 좋아. 그러자 민서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말했다. 아이고, 저런. 자기도 힘들겠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온천 너무 좋다. 물도 깨끗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 못 와서 너무 아쉬워하시네. 다음에 꼭 같이 오자.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박민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온천 얘기가 나와? 당신 가족들한테는 내 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없는 일인가 보지?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하지만 민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가 걱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떡하라고? 우리가 여행 망치고 달려가서 울고 있으면 아버님이 살아나시기라도 해? 그녀의 뻔뻔함에 진우는 실소마저 터져 나왔다. 이것이 지난 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본 모습이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는 냉혈한. 그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 결혼을 유지해왔던 걸까? 그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들이 온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 이제 와도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 마음껏 즐겨.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마지막 여행이 될 테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서가 당황해서 되물었지만 진우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휴대폰에서 민서의 번호를 그리고 그녀 가족의 모든 번호를 차단했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다. 진우는 텅 빈 눈으로 붉은 수술 중 램프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폭풍의 중심에는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는 분명한 확신이었다. 그는 가방에서 다른 휴대폰을 꺼냈다. 이것은 그의 사업용 전화로 민서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번호였다. 그는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2번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최 비서입니다. 최 비서, 나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처리해줘요.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선 국내 최고의 로펌을 연락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시켜요. 이유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재산 분할은 한 푼도 해줄 수 없다고 분명히 전해요.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결혼 전 형성된 특유 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해요. 수화기 너머의 최 비서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바로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쪽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최 비서는 수년간 그를 보좌해온 충직한 부하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걱정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위독하셔. 네, 회장님. 그런 일이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아. 그러니 내 걱정은 말고 2번째 지시를 들어줘요. 박민서의 아버지, 박 사장이 운영하는 건설사 있지? 지금 우리 골리아타워 프로젝트의 하청으로 들어와 있는 그 회사. 당장 내일부터 자금 압박을 시작해요. 모든 은행권 대출을 회수하고 진행 중인 다른 계약들도 모두 재검토해서 문제를 찾아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회사를 무너뜨려. 단, 내가 배후에 있다는 건 절대 드러나서는 안 돼. 그의 지시는 냉혹하고 치밀했다. 최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회장님,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복수심에 불타는 거대한 제국의 군주였다. 결혼 생활 3년.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겨왔다.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으로 위장한 채 처가의 온갖 무시와 멸시를 감내했다. 그들이 자신을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위로 여기며 함부로 대할 때도 그는 그저 묵묵히 웃어넘겼다. 그것이 평범한 삶을 원하는 자신의 선택이었고 언젠가는 그들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 그들은 그의 진심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돈과 명예, 그리고 과시욕뿐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쓰러진 이 순간 그들의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그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었다. 그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들이 발딛고 서 있는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다시는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처절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붉은 수술실 램프가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치며 섬뜩한 빛을 발했다. 기나긴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초침 소리가 마치 망치처럼 그의 신경을 두드리는 듯했다. 김진우는 차가운 의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붉은 램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그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분노와 슬픔의 응어리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의 소음은 점차 멀어지고 그의 의식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깊이 가라앉았다. 3년 전 박민서를 처음 그녀의 부모님께 소개하던 날이 떠올랐다.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장인 박 사장과 장모는 노골적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진우 군은 회사가 어디라고 했지? 아, 중소기업, 과장이라. 연봉은 얼마나 되나? 장인의 질문은 취조에 가까웠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평범한 수준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모가 나섰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아, 농사, 시골에 계시는구나. 집은 전세라던데 평수는 얼마나 되고? 그들의 모든 질문은 돈과 배경으로 귀결되었다. 그들은 김진우라는 사람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직 그가 가진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저울질할 뿐이었다. 그날 그는 깨달았어야 했다. 이 결혼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결혼 생활은 그의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처가에 갈 때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대와 무시를 견뎌야 했다. 명절 가족 모임에서 장인은 다른 부잣집 사위와 그를 대놓고 비교하며 혀를 찼다. 이 서방은 언제쯤 우리 민서 호강시켜 줄 텐가? 저기 최 서방은 이번에 장모님 쓰라고 외제차 한 대 뽑아줬다는데 그럴 때마다 민서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거나 가볍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할 뿐이었다. 한 번은 장모가 그에게 낡은 옷가지가 담긴 쇼핑백을 건넨 적도 있었다. 이 서방, 이거 우리 아들이 작아져서 안 입는 옷인데 아직 입을 만해. 자네한테 맞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버리긴 아깝잖니. 그것은 선의를 가장한 모욕이었다. 그들은 그가 변변한 옷 한 벌 사입을 돈도 없는 가난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진우는 그저 감사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그가 왜 이 모든 굴욕을 참고 견뎠을까? 그는 이미 20대 후반에 부동산 투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타고난 통찰력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그는 수년 만에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일군 숨은 거물이 되었다. 하지만 돈이 쌓일수록 그의 주변에는 진심 없는 사람들만 들끓었다. 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그의 성공에 아첨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극심한 외로움과 환멸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기로. 진정한 사랑, 자신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다. 그때 민서를 만났다. 그녀는 처음에는 소박하고 순수해 보였다. 그의 평범한 직업과 가난한 배경에도 개의치 않는 듯 했다. 그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다. 그녀는 그의 배경을 개의치 않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가 자신의 기준에 맞춰 성공하기를 기다렸던 것뿐이다. 그녀의 사랑은 조건부였다. 그녀의 친절은 계산된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자 그녀의 태도는 서서히 변해갔다. 존중은 경멸로, 사랑은 동정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다.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병상 앞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은 헛된 망상이었다. 그들은 애초에 타인의 진심을 헤아릴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미련은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냉정한 계산과 처절한 응징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의 붉은 램프가 꺼졌다. 잠시 후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걸어 나왔다. 진우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수술은 일단 끝났습니다. 출혈은 잡았지만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의식이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마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하늘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슬픔은 이미 분노와 뒤섞여 그의 안에서 차가운 칼날로 벼려지고 있었다.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를 찾아갔다. 여전히 의식 없는 아버지는 수많은 튜브와 기계에 의존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밧줄로 그을린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다. 온기 하나 없는 손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무시했던 사람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부디 제발 힘을 내서 일어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병실을 나와 다시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다. 최 비서, 로펌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진행하라고 해요. 박민서와 그녀의 가족들이 결혼 기간 동안 나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주변인 증언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박 사장 회사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소? 최 비서는 즉시 보고했다. 지시하신 대로 주요 거래은행에 압력을 넣어 대출금 만기 연장을 모두 거부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이 진행 중인 가장 큰 광급 공사 입찰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겁니다.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좋아, 계속 진행해요. 그리고 박 사장 회사가 무너진 후에 헐값에 인수할 준비도 미리 해둬.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내 발 아래에 두게 될 거야. 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한 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전화를 끄는 그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올랐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그 태양은 희망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오랫동안 끊었던 담배였다. 희뿌연 연기가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연기 너머로 자신이 소유한, 그러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6,500억 원짜리 빌딩, 골리앗 타워를 바라보았다. 도시의 다른 모든 건물을 압도하며 우뚝 솟은 그 거대한 탑은 마치 그의 분노와 야망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동안 그는 그 탑의 그림자 뒤에 자신을 숨겨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내뿜었다. 박민서,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 당신들은 너무 오랫동안 안락한 성 안에서 살아왔지. 이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차례야. 당신들이 나에게서 앗아간 존엄성과 평온함,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고통과 절망으로 되돌려주겠어. 그의 독백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스며들어 사라졌다. 병원의 밤은 끝났다. 그러나 그의 길고 혹독한 복수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틀 후 박민서와 그녀의 가족이 온천 여행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다. 그들의 손에는 지역 특산품과 면세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감보다는 만족스러운 휴식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들은 여행의 즐거운 여운에 흠뻑 빠져 집안의 감도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김진우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앞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그는 이틀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최소한의 잠만 잤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얼음 같은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현관 쪽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거실에 꺼진 텔레비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위압적이었다. 가장 먼저 그를 발견한 것은 장모였다.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다가왔다. 어머, 이서방, 집에 있었구먼. 사돈어른은 좀 어떠신가?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혼났네. 그녀의 목소리는 연극 배우처럼 인위적이었고 그 안에는 일말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의무감에 내뱉는 상투적인 위로의 말일 뿐이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텅 빈 눈빛의 장모는 순간 움찔했다. 의식이 없으십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사실 전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건조한 말투에 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민서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자기야,
많이 힘들었지? 우리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주말이라 차가 너무 막혀서 오는 길에 자기 생각 많이 했어. 그녀는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말하려 했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변명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때 장인인 박 사장이 거실로 들어서며 헛기침을 했다. 그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소파의 가장 상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돈어른 일은 안 됐네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무 상심하고 있지만 말고 기운 차리게 자네가 가장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닌가. 그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질책이었다. 그는 진우가 슬픔에 빠져 가장의 책임을 소홀히 할까봐 못마땅하다는 투였다. 진우는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아 봉투를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흰색 봉투는 어두운 색의 탁자 위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이게 뭔가? 박 사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진우는 민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혼 서류야. 그 한마디에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자기야,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버님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이런 농담 재미없어. 그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에는 농담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내 이름으로 서명했고 도장도 찍었어. 당신 도장만 찍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돼.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다. 가지런히 적힌 김진우의 이름과 선명하게 찍힌 인감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김진우, 너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다. 그녀의 당혹감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옆에 있던 장모도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서방, 자네 지금 무슨 짓인가? 우리 민서한테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이혼을 해. 자네같이 아무것도 없는 놈을 사위로 받아준 게 누군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장인 박 사장 역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복의 김서방,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군. 자네가 내 딸이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면 뭐가 될 것 같나? 그깟 중소기업 월급으로 서울에서 방 한 칸이나 제대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배경이 없으면 자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일주일도 안 돼서 잘못했다고 빌러올 걸세. 그들의 조롱과 협박 속에서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다. 이것이 그들의 본 모습이었다.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와 부를 무기 삼아 상대를 짓밟고 조종하려는 오만함.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이미 챙겨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가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갈 유일한 물건이었다. 이 집에서 제가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의 단호한 말에 장모가 다시 악을 썼다. 뭐? 재산 분할? 분할해줄 재산이나 있긴 해? 이 집도 저 차도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야. 뻔뻔한 놈 같으니라고. 민서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보다 이런 하찮은 남자에게 이혼을 당했다는 수치심에 더 몸을 떨었다. 그래, 가.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내 발로 기어서 돌아오게 될 테니까. 넌 평생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다. 진우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깊은 연민과 냉소를 담고 있었다. 후회라, 아마 그럴 겁니다. 당신들을 내 인생에 들여놓았던 그 순간을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되겠지요. 하지만 당신들은 알아야 할 겁니다. 후회는 당신들이 곧 감당해야 할 가장 작은 감정이 될 거라는 걸.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그들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었다. 문 밖으로 나선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3년간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풀려나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위선적인 웃음을 짓지 않아도 굴욕적인 말을 참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이제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그의 낡은 국산차는 처가에서 그에게 하사한 것이었다. 그는 그 차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쳐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나갔다. 몇 걸음 걷지 않아 도로변에 조용히 서 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뒷문이 열리고 최 비서가 내렸다.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진우는 말없이 차에 올랐다. 차는 미끄러지듯 밤의 거리로 합류했다. 최 비서,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해. 한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자비도 없이 차창 밖으로 방금 전까지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가 빠르게 멀어져 갔다. 저 안에서 박민서와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를 비웃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서 있는 성의 기반이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진정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검은 세단이 서울의 밤을 가르며 도심의 심장부로 향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김진우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했다.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찼던 집을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는 이내 다른 모든 빌딩을 발 아래에 둔 채 홀로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마천루 앞에 멈춰섰다.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탑, 그 이름은 골리앗 타워였다. 최 비서가 차문을 열자 빌딩의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장과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들의 우렁찬 인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3년 동안 김 과장, 이 서방으로 불리며 무시당했던 그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최고층인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거대한 통유리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었다. 사무실 내부는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검은색과 회색 톤으로 미니멀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최고급 소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대단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지문으로만 작동하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탑재된 컴퓨터 한 대만 놓여 있을 뿐이었다. 진우는 낡은 정장을 벗어던지고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완벽하게 몸에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도시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창가에 서서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골리앗 타워, 시가 6,500억 원. 지난 5년간 그의 모든 지식과 자본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쏟아부어 완성한 역작이었다. 이 빌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의 힘의 원천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리고 이제 그 무기는 오랫동안 자신을 기만하고 모욕했던 자들을 향해 정조준되고 있었다. 최비서 관련 팀들 모두 회의실로 소집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최비서는 곧바로 움직였다. 잠시 후 골리앗 타워의 핵심 브레인들이 최상층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출신의 엘리트 변호사, 월스트리트에서 스카우트한 재무 분석팀장, 그리고 그의 모든 비밀 자산을 관리하는 그림자 같은 자산 관리팀까지 모두가 그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진우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준비된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박영건설의 상세한 기업 정보가 떠올랐다. 장인 박 사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하지만 지금은 부실 경영과 과도한 부채로 흔들리고 있는 회사였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처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박영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한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우선 재무팀. 박영건설에 대출을 해준 모든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은행의 자금 흐름을 파악해 우리가 예치해둔 자금을 무기로 은행을 압박해서 박영건설의 모든 대출금에 대해 만기 연장을 불허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도록 만들어 자금줄부터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첫 번째 단계다. 재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실행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진우의 시선은 이번엔 법무팀 변호사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법무팀 박영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계약서를 검토해 사소한 계약 위반 조항이라도 찾아내서 모조리 클레임을 걸어 특히 그들이 우리 골리앗 타워 건설 프로젝트에 하청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명분을 만들어내 안전 규정 위반이든 공사 기간 지연이든 뭐든 좋아. 합법적으로 그들을 이 판에서 끌어내려. 사실 박영건설이 골리앗 타워의 하청을 맡게 된 것은 순전히 진우의 배려 때문이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장인을 돕기 위해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익명의 투자자로서 박영건설이 선정되도록 뒤에서 힘을 썼다. 하지만 이제 그 배려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겨누게 되었다. 그는 한치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산관리팀을 바라보았다. 박영건설과 거래하는 모든 자재, 납품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리스트를 확보해 그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새로운 계약을 제시해서 박영건설과의 거래를 끊도록 유도해 원자재 공급망을 마비시키고 현장 인력을 빼내서 공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그들이 손쓸 틈도 없이 사방에서 고립시키고 질식시켜야 한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마치 거대한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그는 박영건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누구도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진우의 냉철한 판단력과 무서운 실행력을 봐왔기 때문이었다. 그가 한번 목표로 삼은 것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빌딩 전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오직 박영건설이라는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작동했다. 진우는 다시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각자의 삶과 이야기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존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순간에도 온천에서 웃고 떠들며 즐거워했던 아내와 그 가족의 모습. 두 장면이 겹쳐지면서 그의 분노는 더욱 차갑게 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에 관한 문제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단, 박민서 측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올 경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의 재산은 거의 전부가 혼인 전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굳이 진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소송에 매달리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법정 다툼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겁니다. 그들이 승소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 때쯤 그들의 손에 남는 것은 휴지 조각이 된 판결문 뿐이겠지요. 절망은 희망의 끝에서 맛보게 해줘야 가장 달콤한 법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다. 박영건설의 몰락, 처가의 파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박민서의 절망적인 얼굴까지. 그의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방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빼앗는 잘 짜인 한 편의 비극이었다. 골리앗 타워의 그림자가 서울의 밤을 깊이 삼키고 있었다. 김진우가 떠나고 며칠 동안 박 사장의 집무실은 승리감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찾다는 이유로 곧 후회하며 돌아올 주제도 모르는 전 사위를 비웃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재력이면 서울에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박영건설의 사장으로서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사업 기반이 철옹성처럼 단단하다고 착각했다. 그 멍청한 놈, 아마 지금쯤 추운 골방에서 컵라면이나 먹고 있겠지. 민서 같은 여자를 놓친 게 평생의 한이 될 거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자 회사의 전무인 박성준에게 호언장담하며 시가를 입에 물었다. 박성준 역시 아버지를 닮아 오만하고 경솔했다. 당연하죠, 아버지. 제까짓게 우리 집안 배경 없이 뭘 하겠어요. 아마 며칠 안에 무릎 꿇고 빌러 올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락한 착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재앙의 첫 번째 신호는 가장 믿었던 곳에서 왔다. 박 사장의 오랜 친구이자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 사장은 의례적인 안부 전화련이 생각하며 거만하게 전화를 받았다. 이 지점장, 웬일인가? 이번 주말에 골프나 한번 치러 가야지.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싸늘했다. 박 사장님,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용무가 아닙니다. 본사 지침이 내려와서요. 이번에 만기가 돌아오는 박영건설의 기업 대출 50억 원 연장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즉시 상환해 주셔야겠습니다. 박 사장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 이 지점장, 지금 농담하는 건가? 우리 사이에 이럴 수 있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잘 좀 말해주게.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 사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50억은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당장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단지 오랜 친구의 배신에 불쾌감을 느끼며 다른 은행을 알아보면 그만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은행들 카라모 빚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금융권이 동시에 박영건설의 자금줄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당장 상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박 사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골리앗 타워 건설 현장의 책임자로부터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시청에서 특별 안전점검팀이 들이닥쳐서 현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규정 위반들을 트집 잡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영건설에게 골리앗 타워 하청 공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수익권이었다.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회사의 치명타를 의미했다. 박 사장은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평소 형님, 아우 하던 은행 임원들,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돈 봉투를 건넸던 시청 고위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겨우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르는 일이라며 발을 빼거나 냉담한 목소리로 원칙대로 처리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인맥이라는 거미줄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끊어져 버린 것이다. 그날 저녁 박 사장의 집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박 사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담배만 연신 피워댔다. 아들 박성주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었지만 화면에는 온통 부정적인 뉴스들 뿐이었다. 장모는 현실을 부정하며 남 탓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다 그 재수없는 김서방 놈 때문이야. 그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필시 그놈의 가난한 기운이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녀의 비이성적인 분노는 공허하게 거실을 맴돌았다. 박민서는 회사의 위기보다는 당장 자신의 처지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럼 나 다음 달 동창 모임 때 새로 산 명품 가방 못 들고 가는 거야? 카드도 정지되는 거 아니야? 그녀의 철없는 말에 박 사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그깟 가방이 문제야?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분노와 절망 속에서 박 사장은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좁은 시야는 당연히 자신의 가장 큰 경쟁사인 태강건설을 향했다. 틀림없어. 이건 태강건설 최 사장놈 짓이야. 내가 곧 따낼 예정이었던 신도시 개발권을 뺏으려고 비열한 수를 쓰는 게 분명해. 그는 자신의 무능과 위기를 경쟁자의 탓으로 돌리며 현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즉시 임원들을 비상 소집했다. 회의실에서 그는 있지도 않은 태강건설의 음모를 떠벌리며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힘이 실리지 않았다. 임원들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경쟁사의 견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회사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다. 같은 시각
골리앗타워 최상층, 김진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최 비서가 조용히 서서 상황을 보고했다. 지시하신 대로 박영건설의 모든 자금줄이 차단되었습니다. 골리앗타워 현장 공사 역시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상대로 박영건설 내부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박 사장은 경쟁사의 소행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복수라는 거대한 기계를 설계하고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냉정한 엔지니어와 같았다. 그는 박 사장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조용히 관망하고 있었다. 자비나 동정은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 이 결과를 자초했다.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다음 계획을 물었다. 회장님,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이 베익살? 진우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회의실 바닥에 드리워졌다. 아직이야. 아직 고통은 시작되지도 않았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절망을 맛보게 되지. 그들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 발버둥 칠 때 그 끈을 눈앞에서 끊어버릴 거야. 다시 박영건설 사장실. 밤이 깊었지만 박 사장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대출 거절 통보서와 계약 해지, 요구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한때 그의 왕국이었던 이 사무실은 이제 그를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에 휩싸인 늙은 남자의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신이 아는 그 누구의 소행도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체 모를 거대한 힘의 공격이라는 것을. 지하에서 시작된 조용한 지진이 마침내 그가 서 있던 땅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영건설은 사방에서 몰아치는 외풍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자금줄은 완전히 막혔고 공사는 중단됐으며 협력업체들은 등을 돌렸다. 한때 견고해 보였던 박 사장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매일같이 회사 앞에는 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몰려와 아우성을 쳤다. 박 사장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집안에서 박민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백화점 VIP 라운지의 문은 그녀 앞에서 굳게 닫혔다. 친구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다. 무능하고 절망에 빠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 동화줄처럼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바로 그녀가 경멸하고 내쳤던 남자 김진우였다. 그녀는 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그가 떠난 후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에게 돌아가 용서를 빌면 이 모든 불행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진우 측 변호사 사무실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며칠간의 끈질긴 연락 끝에 그녀는 마침내 진우와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적한 호텔 라운지였다. 민서는 옷장에서 가장 값비싸고 우아해 보이는 옷을 꺼내 입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하게 화장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눈물이면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진우가 라운지로 들어섰다. 그를 본 순간 민서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초라한 김 과장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최고급 맞춤 정장과 명품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을 압도하는 그의 차가운 카리스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다. 자기야, 잘 지냈어?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녀는 마치 사랑하는 남편을 대하듯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진우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에 민서는 더욱 초조해졌다. 그녀는 준비해 온 대사를 시작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날은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아버님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녀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이것이 남자들에게 가장 잘 통하는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다시 시작하자고? 뭘 위해서?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이내 말을 이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지. 그동안 내가 철이 없었어. 당신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야. 이제라도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우리 사이에 좋았던 기억도 많았잖아. 그녀는 과거의 추억을 들먹이며 그의 감성에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언급하는 좋았던 기억이란 그가 그녀의 쇼핑백을 들어주거나 그녀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던 굴욕의 순간들 뿐이었다. 진우는 희미한 냉소를 지었다. 좋았던 기억이라. 당신 아버지가 나를 다른 집 사위와 비교하며 모욕하던 기억. 당신 어머니가 당신 오빠가 입던 낡은 옷을 나에게 던져주던 기억? 아니면 내 아버지가 사경을 헤맬 때 온천 여행이 더 중요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던 당신의 목소리?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민서의 가슴에 밝혔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의 눈물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가족이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줘. 회사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바로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그는 민서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는 제스처를 취하고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최 비서였다. 진우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라운지 안에서 민서의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충분히 컸다. 그래, 최 비서, 보고해봐. 회장님, 방금 전 박영건설의 최종 부도 처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채권단이 모든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저희가 M&A를 진행 중이던 태강건설 인수건도 오늘 오전부로 최종 사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국내 건설업계 10위권 내의 모든 기업이 사실상 회장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순간 민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박영건설의 부도,
태강건설 인수,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호칭,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가 아는 김진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우의 다음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 지시를 내렸다. 잘했어. 박영건설 자산은 헐값에 인수해서 사회에 환원할 방법을 찾아보고 태강건설은 구조 조정을 통해 핵심 인력만 남기고 정리해. 그리고 내 전 아내 박민서 씨가 청구한 위자료 소송은 어떻게 됐지? 민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꾸민 일이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의심했던 태강건설마저 그의 소나기에 있었다. 자신들의 불행을 비웃으며 지켜보던 거대한 존재가 바로 눈앞에 이 남자였다. 그녀는 경멸하고 무시했던 남편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괴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경멸과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너였어. 전부 네가 한 짓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신라처럼 떨려 나왔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마침내 연극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이제야 알았나? 당신들이 나에게 가했던 모든 모욕과 무시에 대한 이건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야. 당신들은 내 아버지가 쓰러진 그날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어. 가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적이 될 것인가. 그리고 당신들은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할 말이 없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다. 진우 씨,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그녀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진우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그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용서? 그건 당신들이 무너진 성터 위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찾아봐야 할 단어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는 계산서에 최고 등급의 블랙카드를 올려놓고는 미련 없이 라운지를 떠났다. 혼자 남겨진 민서는 텅 빈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그녀가 걷어찬 남자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녀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제야 처절하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후였다. 골리앗 타워의 그랜드 오프닝 파티는 서울의 밤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화려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거물들, 스포트라이트를 몰고 다니는 톱스타들, 그리고 예리한 눈빛의 외국계 투자자들까지 수백 명의 엘리트들이 타워의 가장 높은 층인 스카이 라운지에 모여들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통유리 너머로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이 화려한 축제의 주인공, 타워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무성한 소문만 떠돌 뿐이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이라는 설, 중동의 오일머니라는 설, 심지어는 국정원의 비밀 자금이라는 설까지 그의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오늘 밤 마침내 그 베일이 벗겨진다는 사실에 모두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김진우는 나온 지 한쪽 구석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곳에서 말없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파티의 주인이었지만 아직은 관객의 역할을 즐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파티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불청객들이 가운지 입구에 나타났다. 박 사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박민서였다. 그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다. 마지막 남은 인맥이라도 붙잡아 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냉담한 현실뿐이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아첨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벌레 보듯 피하거나 노골적인 동정의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값비싼 옷은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소품처럼 보였다. 박 사장은 뻔뻔하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아는 얼굴을 찾아다녔지만 사람들은 그와 눈이 마주치기 무섭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아내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귀부인들의 무리에 끼어보려 했지만 그녀의 주변으로 차가운 공기의 벽이 생겨날 뿐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파티장 한가운데 고립된 섬이었다. 그러다 민서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김진우였다. 그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민서의 눈에는 여전히 그가 하찮은 전 남편일 뿐이었다. 저 인간이 여긴 어쩐 일이지? 이런 파티에 올 처지가 아닐 텐데. 설마 직원으로 취직이라도 한 건가? 그녀는 자신의 처지는 잊은 채 여전히 그를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 사장 역시 진우를 발견했다. 그의 이성은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믿고 싶었고 마침 눈앞에 나타난 진우는 그 분노를 쏟아내기에 가장 만만한 상대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진우에게 다가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다. 내 놈이 여긴 어쩐 일이냐. 내 놈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놈. 그의 고함에 주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쏠렸다. 몇몇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박 사장의 붉게 충혈된 눈을 조용히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는 단지 가여운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연민의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장인어른? 아니, 이젠 박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바로 그 순간 단상 위로 환한 조명이 쏟아지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의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골리앗 타워의 주인이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젊은 거장 김진우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바로 박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김진우였다. 라운지 안에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박 사장과 그의 가족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다. 박 사장은 진우를 향해 뻗었던 손을 허공에서 떨며 부들부들 떨었다. 장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박민서.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남자. 가난하고 볼품없다고 비웃었던 그 남자가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었다. 진우는 박 사장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는 유유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모든 이들의 존경과 경애가 담긴 시선이 그에게로 쏟아졌다. 그는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골리앗 타워를 지으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과 신뢰라는 가장 단단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박 사장 일가에게 머물렀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게 외관을 꾸며도 작은 바람에 쉽게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뢰를 잃고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공 역시 결국에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골리앗 타워가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니라 정직한 노력의 가치를 증명하는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연설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박영건설의 몰락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부고사였다. 박수갈채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지만 박 사장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기초가 부실한 건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린 거대한 지진의 진원지가 바로 눈앞에 저 남자였다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 상류사회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저 사람들이 그 박영건설 집안이야. 쯧쯧, 사위될 사람을 못 알아보고 저런 망신을 당하다니. 그러게 말이야. 은인을 원수로 대했으니 자업자득이지. 수치심과 절망감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박 사장 일가는 도망치듯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그 누구도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화려한 불빛과 음악, 웃음소리가 그들의 등 뒤에서 멀어져 갔다. 그것은 그들이 속했던 세계와의 영원한 작별이었다.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올라왔던 길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현재 위치였다. 단상 위에서 서울의 밤을 내려다보는 진우의 차가운 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골리앗 타워의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뉴스 속보가 박영건설의 최종 파산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자물쇠가 채워지고 법원의 압류 딱지가 붙은 박영건설 사옥의 모습이 비쳤다. 수십 년 역사를 자랑하던 중견 건설사가 하룻밤 사이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앵커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부실한 재무 관리를 파산의 원인으로 분석했지만 경제계에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계획된 파멸이었음을 짐작했다. 박 사장의 집은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의 절망으로 가득 찼다.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그들의 집과 자동차, 심지어 아내의 보석과 민서의 명품, 가방까지 모조리 압류해 갔다. 한때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들이 차가운 숫자로 계산되어 빚을 갚는 데 쓰였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아주 적은 현금뿐이었다. 그들은 사회의 꼭대기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수직 추락했다. 박 사장은 멍한 눈으로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의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울기만 했고 아들 박성주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를 피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박민서는 자신의 텅 빈 드레스룸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이 단 한 사람, 김진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박 사장의 공허한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김진우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를 만나 따지고 욕하고 빌어서라도 이 상황을 되돌려야 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진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집을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골리앗 타워였다. 택시를 타고 골리앗 타워로 향하는 내내 박 사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도시의 일부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자부했지만 이제 그는 이 도시의 이방인에 불과했다. 거대하게 솟아있는 골리앗 타워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그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저곳이 바로 자신을 파멸시킨 괴물의 성이었다. 그는 로비에서부터 제지당했다. 보안 직원들은 그를 막아서며 예약 없이는 회장님을 만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 사장은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영건설 박 사장이야. 김진우, 그놈 당장 나오라고 해. 그놈은 내 사위였던 놈이라고. 그의 발악은 초라하고 비참했다.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미친 노인 보듯 쳐다보며 혀를 찼다. 소라는 인터폰을 통해 최상층에 보고되었다. 잠시 후 최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회장님께서 그를 만나시겠다는 것이었다. 보안 직원들은 마지못해 길을 열어주었다. 박 사장은 승리감 대신 굴욕감을 느끼며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상승하는 동안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 분노로 일그러지고 절망으로 주름진 얼굴이었다. 최상층 김진우의 집무실 문이 열렸다. 박 사장은 사무실의 압도적인 규모와 고급스러움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서울 전체가 발 아래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통유리창, 거대한 흑단 책상, 그리고 그 책상 뒤에 앉아 자신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김진우.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어수룩한 사위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손에 쥔 채 상대를 심판하는 절대자처럼 보였다. 박 사장은 애써 두려움을 감추고 마지막 남은 분노를 터뜨렸다. 김진우, 이 악마 같은 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나. 자네도 한때 우리 가족이었어. 우리가 자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진우에게 돌리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강변했다. 진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차분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럼 제가 하나씩 기억나게 해드리죠. 제가 처음 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제 부모님의 직업과 제 연봉을 물으며 노골적으로 저를 경멸하던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박 사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진우는 말을 이었다. 명절 때마다 다른 집 부자 사위와 저를 비교하며 무능력하다고 비웃으셨던 것은 기억하십니까? 당신 아들이 입던 낡은 옷을 자선이라도 베푸는 양 저에게 던져주던 당신 아내의 얼굴은 기억하십니까? 당신 딸은 그런 모욕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의 말은 박 사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그것들은 사소해 보였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었다. 박 사장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진우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당신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들의 허영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을 뿐이죠. 나는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내 마지막 기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았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이 실렸다. 그것은 억눌렸던 분노였다. 그는 박 사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기세에 눌려 박 사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 가족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 질문에 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온천 여행. 그들의 이기심과 비정함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그날의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내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당신들처럼 남을 짓밟고 부를 축적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도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찮은 여행이 더 중요했습니다. 당신들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들은 나를 적으로 만들기로 선택한 겁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원한이 아니었다. 이것은 짓밟힌 존엄에 대한 처절한 복수였다. 박 사장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책감에 대한 뼈저린 후회만이 남았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진우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 회사의 파산은 내 복수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평생 동안 당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가난과 사람들의 경멸 속에서 오늘 이 순간을 매일같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그의 어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한때 거칠 것 없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고 영혼마저 파괴된 늙고 초라한 패배자만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들어왔던 문으로 걸어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진우는 그가 사라진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창가에 서서 자신의 제국을 고요히 내려다보았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복수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김진우의 일상은 골리앗 타워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서울대병원 1인 특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는 복잡한 서류 결제와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들을 잠시 최 비서에게 맡기고 오롯이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버지는 기적처럼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미동도 없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는 진우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손가락 끝을 까딱거리기도 했다. 의사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기적적인 회복력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진우는 매일같이 아버지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복수심에 찬 냉혹한 군주의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향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담긴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박씨 일가의 몰락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이나 승리감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히려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텅 빈 해변처럼 공허함과 함께 일종의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증오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잡고 짓밟힌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어느 날 오후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병실을 찾았다. 그는 진우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박영건설 자산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부실 채권과 미지급 임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 비서는 태블릿 PC를 꺼내 몇 개의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박영건설의 하청을 받았던 영세 업체들의 목록이 나타났다. 박 사장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이들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며 쥐어짰다. 많은 업체들이 박영건설의 파산과 함께 연쇄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직원들의 월급이 몇 달째 밀려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도 부지기수였다. 그들은 박 사장의 탐욕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들이었다. 진우는 한참 동안 그들의 딱한 사정이 담긴 보고서를 말없이 읽어내려갔다. 그의 미간이 희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박 씨 일가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을 뿐, 그 그늘 아래서 신음하던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그의 정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최 비서, 우리가 인수한 박영건설 자산을 매각해서 생긴 자금 전부, 그리고 내 개인 자산 일부를 더해서 특별 기금을 조성해줘요. 이 기금을 통해 박영건설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하청업체에 미지급 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세요. 밀린 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직원들에게는 법정 기준보다 더 높은 이자를 쳐서 보상해주고요. 최 비서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것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사업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명백한 손해였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법적인 책임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건 파산한 박영건설의 몫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진우의 의도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진우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니, 책임이 있어. 내가 시작한 일이야. 내 복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의 무너진 신뢰와 삶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법이지. 이건 내 정의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야. 그러니 군말 말고 즉시 시행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최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지시는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며칠 후 절망에 빠져 있던 하청업체 사장들과 직원들은 자신들의 통장에 밀린 대금과 임금이 모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아닌가 의심했지만 이내 골리앗 타워의 신임 회장이 익명으로 모든 부채를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은 이 미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얼굴 없는 키다리 아저씨,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진우는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단지 부서진 조각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었을 뿐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진우는 한 발 더 나아가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한 업체들 중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난을 겪는 몇몇 곳을 선별하여 자신이 인수한 태강건설의 새로운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그는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자선을 넘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의 일부였다. 그 무렵 변호사로부터 이혼 소송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박민선은 한 푼의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다. 그녀가 결혼 기간 동안 보여주었던 행태와 결정적으로 진우 아버지의 일에 대한 증거들이 그녀의 모든 주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서류를 검토하고
마지막 서명을 했다. 길고 지긋지긋했던 악연이 법적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후련함 외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오후, 진우가 여느 때처럼 아버지의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그는 창가에 들어오는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누군가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감촉에 잠을 깼다. 눈을 떠보니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진우는 저도 모르게 외쳤다. 아버지는 아직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앙상한 손으로 진우의 손을 힘겹게, 하지만 굳건하게 맞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가 진우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 어떤 때보다도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절은 차가운 겨울의 흔적을 지우고 따스한 봄의 기운을 맞이하고 있었다. 김진우의 아버지, 김상철옹은 더 이상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마련한 국내 최고의 재활시설을 갖춘 VIP 병동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며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병실은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고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그의 재활 의지를 북돋았다. 진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수천억 원을 주무르는 냉철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산책하는 평범한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아직 어눌했지만 의사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앙상했던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며 정원의 꽃들을 가리켰다. 진우야, 저기 저 꽃 이름이 뭔지 아냐?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우렁차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아버지. 저도 꽃 이름은 잘 몰라서요. 그래도 참 예쁘네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부터는 저런 예쁜 것만 보고 살아야 한다. 더 이상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돼. 아버지의 말에 진우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그는 아들의 복수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아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있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아버지와의 산책을 마친 후 진우는 다시 골리앗 타워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성체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꿈을 키우는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끓어오르던 분노와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고요한 평온을 음미했다. 문득 박씨 일가의 소식이 떠올랐다. 최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서울 변두리의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고 했다. 박 사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몸의 일부가 마비되었고 그의 아내는 생계를 위해 식당 허드레시를 시작했다. 아들 박성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박민선은 과거의 인맥을 이용해 재기를 노렸지만 모두가 그녀를 외면하여 결국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에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미움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오만함과 이기심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비참한 말로는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잊힌 과거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불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갈망했던 시절. 하지만 그는 이제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골리앗 타워의 주인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때 최 비서가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 계획안입니다. 저희가 인수한 박영건설의 부지를 활용하여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진우는 기획안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복수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프로젝트였다. 탐욕의 상징이었던 땅이 이제는 꿈을 가진 젊은이들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좋아. 계획대로 추진해. 단,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신뢰라는 점을 잊지 말게. 우리는 단순히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짓는 거니까. 그의 말에는 확고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최 비서는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의 회장님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냉혹한 복수기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파괴자에서 창조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말이다. 그는 진심으로 그를 따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최 비서가 나가고 진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창밖은 어느새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치열했던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아버지와 충직한 직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노을빛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다. 그곳에는 더 이상 상처받고 분노하던 과거의 남자는 없었다.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한 남자의 단단하고 평온한 얼굴이 있을 뿐이었다. 골리앗 타워의 그림자가 길게 도시 위로 드리워졌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복수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서울의 밤을 지키는 든든하고 신뢰감 있는 수호자의 그림자였다. 그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서 있었다. 진정한 존중과 진심 위에 세워질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장엄한 막을 올리고 있었다.